우크라이나군이 플라밍고 미사일로 노보로시스크항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거대한 버섯구름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제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규모입니다. 약 1년 전 우크라이나군이 각종 탄약과 미사일로 가득했던 러시아 전략군의 거점 그라우 무기고를 파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발은 당시와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 거대한 폭발의 순간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매우 기쁘게 전해드려야 할 승전보이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수도 키이우 K이부욤메야를 향한 대규모 공습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공격과 키이우 피격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선 노보로시스크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방송 후반부에는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피해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보로시스크 정밀 타격 소식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14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부의 항구 도시 노보로시스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표적은 흑해를 경유해 러시아산 원유를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핵심 터미널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드론을 이용한 접근이나 소규모 공격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미사일과 드론을 연계한 대규모 파괴 작전은 처음입니다. 복수의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먼저 무인기 UAV 편대가 투입되어 항구 주변의 방공망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가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과 화염이 치솟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공격 지점을 지도로 보시면 좌측에 오데사, 중앙에 크림반도가 있고 바로 그 오른쪽 흑해 동부 연안이 이번 타격 대상입니다. 이번 공격 관련 영상은 별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으니 꼭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플라밍고 미사일이 러시아의 심층 방공망을 꿰뚫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항구를 집어삼킨 거대한 불덩어리, SNS와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밤하늘을 가르는 섬광과 함께 거대한 버섯구름 형태의 화염이 치솟는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공격의 규모와 파괴력이 상세히 드러나는데 현지 주민들은 태양과 같은 빛이었다. 창문이 날아갈 듯한 충격파를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드론 공격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이며 사용된 탄두가 1톤이 넘는 대형 미사일임을 시사합니다. 플라밍고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향후 주력 장비로 주목받는 신형 무기입니다. 또한 이번 플라밍고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넵튠 미사일 발사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14일을 기점으로 플라밍고와 넵튠의 영상이 연이어 공개된 것인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순항 미사일 사용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넵튠 장거리형 미사일 발사 영상 역시 별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민들은 창문이 흔들리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며 혼란의 하룻밤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음성이 담긴 영상에는 무슨 일이야? 이런 건 처음이야. 도망쳐야 해. 바다 쪽으로 뭐가 날아간다. 또 온다. 이건 위험해. 등 주민들의 다급한 외침과 동요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시민들이 발코니에서 불타는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주택에서는 충격파로 창문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항만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로 긴장감이 확산되었습니다. 흑해 연안 지역에 이처럼 강력한 미사일이 직격하면서 많은 주민이 전쟁의 공포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드론도 무섭지만 미사일과 비교하면 그 충격은 훨씬 덜하기 때문입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말 그대로 러시아 석유 수출의 관문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원유 수출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에서도 흑해를 경유하는 이 수출 경로는 아시아, 중동, 남유럽으로 향하는 뒷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항구가 봉쇄되고 파괴되었다는 것은 러시아 에너지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 항구의 방공망은 러시아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함을 자랑했습니다. S-400, 판치르, 스파, 판칠, S-1과 같은 최신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겹겹이 배치된 것이 위성사진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기술적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최초의 심층 관통 공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노보로시스크 항만지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심층부까지 뚫고 들어가 대규모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벽이라 불리던 방어망이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완벽한 연계 작전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무인기 드론이 방공망을 교란시키고 그 후 주력 순항 미사일이 핵심 표적에 도달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공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공망의 열쇠를 찾아냈다는 상징적인 일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적은 러시아 국영기업 트랜스네프트가 소유, 운영하는 원유 터미널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 내륙의 원유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반되어 오는 최종 집결지이자 해상 수출의 핵심 거점입니다. 파이프라인에서 흘러들어온 원유는 거대한 저장 탱크에 보관된 후 유조선 탱커로 옮겨져 흑해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갑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 모든 흐름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경제 제재로 부족했던 물리적 제재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와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만으로는 전쟁 지속 능력을 꺾기에 불충분하다고 이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뒷구멍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번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 파괴입니다. 즉, 제재가 아니라 직접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력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략 자체는 우크라이나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할 만한 기술력과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파괴력의 중심은 역시 미사일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진정한 의미에서 기능불능에 빠뜨리려면 드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는 보통 최대 50kg 정도에 불과해 대규모 시설을 파괴하기엔 화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투입 중인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는 1톤급의 대형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저장 탱크나 파이프라인 연결부를 직격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보로시스크와 같은 거대 수출 터미널을 마비시킬 유일한 현실적 수단은 미사일 공격이며 이번 작전은 그 유효성을 결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플라밍고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초기에 명중률 오차를 극복하고 연일 실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만 해도 여러 러시아 중요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초기에는 명중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00m씩 빗나가거나 최근 투합세 공격에서는 거의 1km나 빗나간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정이 이루어져 실전 투입을 거듭하며 정확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복수 서방 지원국들의 기술 협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라인이 본격화되면서 플라밍고가 단순한 전술 무기를 넘어 전략 무기로 격상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플라밍고의 사용률이 현저히 높아진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생산 라인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밍고의 사거리 확장은 흑해에서 발트해, 나아가 시베리아 심장부까지 겨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플라밍고의 실전 투입 방향은 700km 전후로 상정되어 있지만 설계상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달합니다. 조정을 거쳐 사거리가 단계적으로 확장되면 다음 표적은 1000km 권내의 로스토프주, 1500에서 2000km 권의 우랄, 산맥 너머 정유소, 그리고 최종 3000km 권에 있는 러시아 최대 옴스크 전유소를 포함한 시베리아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옴스크가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러시아 에너지 기반이 괴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를 조이는 것은 바로 고객사들의 공포입니다. 공격이 일상화되면 원유를 사들이는 유조선 회사와 보험회사들이 노보로시스크 접근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유조선들이 철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신규 유전 개발, 불능 국가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기존 유전이 막히면 새로운 유전을 파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유전을 굴착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최신 서방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북극권 개발은 미국이나 유럽의 석유 굴착 기술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한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러시아의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푸틴이 이를 거부하고 대신 돈바스 침공과 같은 군사적 모험에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러시아 국민들은 매년 1000억 달러, 약 130조 원 이상의 에너지 수익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구조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있기에 독재 국가가 되는가? 노르웨이와의 비교가 흥미롭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대국이면서도 그 수익을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분배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를 구축했습니다. 그곳에는 이권의 사유화를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적 통치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로스네프트나 가스프롬 같은 국가 기업이 정권과 유착된 올리가르히의 금고가 되었습니다. 석유 수익은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군비 확장과 부패의 원천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즉, 석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구조, 다시 말해 의식의 문제가 체제의 향방을 결정해 온 것입니다. 제가 유타임즈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부분, 바로 사상입니다. 생각, 철학, 이른바 이념이죠. 이 이념, 즉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번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대비는 이 이념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빈곤이 곧 민주화는 아니다 라는 현실을 북한이 보여줍니다. 그럼 반대로 석유를 잃으면 자동으로 민주화가 될까요? 그것 역시 환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석유도 외자도 없지만 민주화도 자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라는 전쟁 자금을 빼앗으면 전쟁 기계를 물리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목적을 향해 러시아의 경제적 송곳니를 착실하게 뽑아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닥칠 것은 식량 위기입니다. 사회의 기아 스파이럴, 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에너지 수입의 상실은 단순히 탱크나 미사일 생산이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무너지면 시민들의 생활 수준 자체가 붕괴됩니다. 전력과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머지않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은 과거 러시아가 경험했던 1990년대 냉장고가 텅 비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른바 부시의 다리, 부시's legs에 구원받았던 국가적 트라우마입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붕괴한 소련의 인도적 지원으로 수출되었던 냉동 닭고기를 일컫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원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SNS를 봐도 러시아 측에서는 인터넷이 아예 중단되는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끊겨서 업데이트를 못했다, 답장이 늦었다, 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현실도 우크라이나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IV의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야간 공습이 발생했습니다. 키이우에는 총 10개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중 9개 구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격 역시 11월 14일 새벽에 발생했으며 러시아군이 감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드론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시내 여러 구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주거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상업시설, 자동차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으며 현 시점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와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혼합한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총 430기의 드론과 19발의 각종 미사일이 수도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 부대가 대부분을 격추했지만 23기의 드론과 여러 발의 미사일이 시내에 도달하거나 그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이칸데르와 같은 무기들도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한 요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430기 중 405기 요격 94%,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킨잘 3발 중 2발 요격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 K 및 칼리브르 카리비아일 6발, 모두 요격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 및 북한제 KN-23, 9발 중 6발, 요격 대공미사일 지상 공격용 S-400 추정, 1발 발사, 요격 불능. 방공 능력이 높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무인기가 여러 경로로 동시에 침투하면서 부분적으로 돌파를 허용한 모습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 실패가 인명 피해와 주택 파손으로 크게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구역별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르니츠키구, 주거지역과 교육 시설에 파편 낙하, 차량 화재 드니프로. 9. 공동주택 세곳 및 개인주택 파손, 화재 발생. 포딜스키구, 주거 및 비주거 시설 피해. 슈첸키우스키구, 의료시설 인근 화재. 홀로시우스키구, 의료시설의 파편 낙하, 화재 및 시설 파손. 데스냔스키. 9. 주택 두 채 전소, 4명 사망 확인, 구조 작업 진행 중. 소로미안스케. 9. 공동주택 지붕 전소, 스비아토신스키. 9. 개인주택 화재, 오보론스케. 9. 피해 정보 접수 유일하게 페체르스크 구만이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 2월 개전 이래 이렇게 많은 구역이 동시에 공격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현지에서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키이우 시민들이 공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습은 오랜만에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감각을 느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수도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러시아 측의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 의료, 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공격한 것은 전면 제압이 아닌 도시의 신경을 끊는 공격 스타일입니다. 14일은 마침 금요일, 주말이 시작되는 가장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노려 공격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망가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민간인에 대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이웃 국가에서 지켜보는 듯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키이우 시내는 불꽃과 화재로 뒤덮였습니다. 파괴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어났고 고층 건물에도 미사일이 착탄했습니다. 아래쪽의 자동차들은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마치 세기말과 같은 현장으로 변해버린 키이우의 모습은 매우 참담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피해 상황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텐트에서 진술과 기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 자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동시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응원의 마음을 담아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